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은 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을 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조치들을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끼발톱만큼이라도 따라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문재인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문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민주당 의원들을 내정했습니다. 야당은 전문성도 없고 쇄신도 없는 개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당 원내대표에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인데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회의원인지 조직폭력배인지 참 헷갈립니다. 북한 김여정이 강경화를 향해 정확히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약 40여일 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잘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월성원전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뭉개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관의 음주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용구 차관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언제나 문재인 정부 편에 서서 편파 방송을 하는 김어준이 커피숍에서 7인 모임을 가져 논란입니다. 김어준이 몸담고 있는 TBS 측은 업무상 모임이라고 해명했는데 업무상 모임이 공적 모임에 해당하는지 그 규정을 알아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1월 21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퇴임 대통령은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워싱턴 DC를 떠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의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었죠. 이에 따라 현지 시간 20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백악관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사우스론 남쪽 잔디밭에서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손을 잡고 등장해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소감을 전했고 손인사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기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 역시 밝은 표정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발에 앞서 관계자들이 박스를 헬기에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 헬기를 타고 이동한 곳은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공군기지였습니다. 앤드루스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갈아타고 플로리다주 판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동하기 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엔 지인과 측근, 전직 행정부 관리 등이 초청됐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며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채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강추천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내리자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연단에 올라 청중과 가족 등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자신의 임기 4년을 위대한 4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4년이었다. 그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일을 했다며 우주군을 창설하고 경제도 지난해 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직전까지 순항했다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경제는 반등할 것이라면서 그때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이다. 나는 보고 듣고 지켜볼 것이다 라며 새 행정부가 성공하도록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 행정부는 잘할 것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며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그의 부인 캐런, 그리고 의회에 감사하다며 이 기적을 함께 이룬 워싱턴 DC의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어떤 형태로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 대목에선 어떤 식으로든 정계에 복귀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마이크를 넘겨받아 여러분의 영부인이 된 것은 최대의 영광이었다며 사랑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저희 기억과 기도 속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가족, 이 아름다운 나라에 신이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간 울먹이며 10여 초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10여 분간의 짧은 환송식 뒤 멜라니아 여사와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지나 에어포스원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병 20여 명이 우열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전용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 부부 등 자녀 5명도 에어포스원에 뒤따랐고 곧 이륙해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났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작별을 고하기보다 또 다른 만남을 예고하면서 에어포스원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미국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그 자리의 주인공은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와 미국 대선의 어수선함을 반영하듯 이번 취임식은 전반적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는데요. 공식 임기 시작 시점이 현지 시간 20일 정오로 미국 헌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취임식 연설의 키워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 통합이었습니다. 바이든은 내 모든 영혼은 미국을 다시 합치고 통합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극심한 분열 이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때라면서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며 분열 극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과 조 바이든의 취임식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제까지 벌어진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나오며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것을 공언했고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은 긴장 속에서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시 돌아올 것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무대 위로 다시 불러내는 건 그 어떤 것도 아닌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라고 보는데요. 바이든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국의 위기를 잘 넘기느냐에 따라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각인된 트럼프 대통령의 재소환 시기가 빨라지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듯 보여집니다. 어쨌든 트럼프를 지지하던 바이든을 지지하던 여러분들께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나라 최대의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흔들리면 결국 웃게 되는 건 중국과 북한 등이고 그 여파는 결국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다운 그리고 우리의 동맹다운 그런 미국이 되길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중국에 대해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할 것과 더 큰 선을 위해 동맹과 협력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자유화가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넓은 합의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허약함이 아닌 힘이 자리에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블링컨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접근 방식을 취한 것은 옳았다며 기본적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지명자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힌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 소수민족을 상대로 인종학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중국으로부터 압력에 직면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전 세계의 지지를 또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 금융허브인 홍콩의 미래에 대해 의심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근원지에 대해 전 세계를 오도한 것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이 어제 외교부, 문체부, 중기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양호 문체부 장관 후임의 황희 민주당 의원,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임의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한 것인데요. 지난달 4일 행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여가부 장관과 30일 법무부, 환경부 장관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3번에 걸친 개각으로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18명의 절반인 9명의 장관이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한 달 반 만에 3번의 개각, 임기 말 잦은 개각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초조함이 그대로 읽혀지는데요. 눈에 뻔히 보이는 이번 개각에 대해서 논할 게 뭐가 있겠냐마는 2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임기 말에 느슨해지기 쉬운 관료 조직을 다잡기 위한 친문 군기 반장들과 문재인과 올해 일에 소위 말 잘 듣는 인물들이 내각에 전진 배치됐다는 인상이 매우 강합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 민주당 황희 의원의 문체부 장관 기용이 특히 그러한데요. 이 2사람은 여당 내 친문 핵심 인사들이 문재인을 지키자며 뭉친 부엉이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전해철 행전안전부 장관과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 모임 소속이었는데요. 특히나 황 후보자는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임기 말 레임덕의 초조함으로 관철된 이번 개각으로 인해 가뜩이나 지지층만을 위한 국정 운영을 하는 문재인 청와대가 앞으로 더욱 국정을 보는 시야도 좁아질 것이 자명해 보이고요. 야당 등과의 소통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국정쇄신이나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임기 말 방탄 개각이란 뜻입니다. 자, 둘째, 강경화의 후임으로 정의용을 발탁했다는 점입니다. 정의용의 경우 새로 출범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손발을 잘 맞출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 참 많은데요. 정의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했지만 2년 전 하노이 비핵화 협상 결렬 이후 이선으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자,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조차 정 후보자를 불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정 후보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핵심들과는 교류폭도 크지 않은 편이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사기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대선 때 탕평, 균형 인사를 국민께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개각 때마다 내 사람 챙기기식의 좁은 인재풀에 의존해 청문회 문턱부터 국민들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죠.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로 국민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청와대발 개각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고 또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근본과 지식, 수준, 성격, 품위, 인격 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말을 한번 입에서 발설하면 한 번 쏜 화살과 같아 다시 잡을 수도 없고 또 주워 담을 수도 없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입안에 도끼를 품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도끼는 남을 죽일 수도 자기를 망칠 수도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정치권에서도 말 때문에 종종 논란이 되곤 합니다. 정치권에서의 정치인들의 말은 즉흥적 실수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치밀한 전략에 의한 발언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때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센 말을 쏟아내고 또 일부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원색적인 막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발언했었죠. 제 같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은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문재인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제 이 말 속엔 어떤 저급한 표현도 없었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막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온갖 막말에 비하면 굉장히 신사적인 표현이었는데요. 제2의 문바들이 발끈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치권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바들이 신성시하는 문재인을 건드렸으니 발끈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겠으나 현직 국회의원 입에서 급기야 입을 꼬매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준 이하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의 귀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미싱 기계 사진을 올렸는데요. 해당 사진 밑에는 무소음 공업용 미싱, 수신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라는 글귀도 합성을 통해 적어 놓았습니다. 이는 미싱으로 입을 꿰매 말을 막아버려야 한다는 세간의 소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지난 1998년 지방선거 당시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꿰매야 한다고 발언한 사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형법상 모욕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함께할 것만 같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강경화에게 주제 넘다, 두고두고 기억할 거다, 정확히 계산할 것이다 라고 말한 지 약 40여일 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강경화 장관께서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으로 3년 동안 장기 부임했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주요국 행정부의 변화 등에 맞춰 외교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여정의 하명 해고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의 조태용 국민의힘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여정 하명 인사에 오경화도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오경화는 강경화가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를 함께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칭이라고 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지난해 말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강 장관에게 김여정은 망언이라며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대로 오늘 계산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용 의원은 앞서 정경두 전 국방장관, 김현철 전 통일장관 교체도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김여정의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정말 김여정의 말을 떠받들여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드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여정 부부장이 강 장관을 향해 경고한 지 43일 만에 외교부 장관이 교체됐다며 만약 북한 김여정의 하명 해고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임명 전인 지난달 6일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큰 파장이 일었었죠.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서울 서초동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잠에서 깨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고 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보고했으나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내사 종결로 이번 사건은 자연스레 경찰이 과연 수사 종결권을 가져가도 되냐의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지렛대로 권력과 유착해 자기 권력 강화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경찰 설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승객을 깨우려다 멱살을 잡았다는 잡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직후 택시기사와 함께 인근 서초 파출소로 이동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녹화된 영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시 블랙박스에는 영상이 저장되는 SD카드가 들어있기는 했지만 사건 상황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이후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1월 9일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다시 블랙박스와 SD카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를 거듭 조사했지만 이때도 역시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택시 내부에서 발생해 사건 현장 인근의 CCTV에는 차 안의 모습까지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은 사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명확한 영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건은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관의 음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던 택시기사 A씨로부터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이 차관이 A씨의 목덜미를 잡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이 차관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하는데 왜 경찰은 못했을까요? 어쨌든 명백한 증거가 나왔으니 이제 핑계도 못 대게 됐고, 검찰에 의해서 법무부 차관이 잘려나가는 일을 국민들께서 곧 목도하시게 될 듯합니다. 조국과 정경심 부부의 딸 조민 씨가 법원의 가짜 표창장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현직 의사가 조민 씨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조민을 갑자기 조민 씨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조민이 어린 학생인 줄만 알고 계시는데 조민은 91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20대도 아닌 30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조민양 이러니까 마냥 어린애 취급을 받고 있는데 조민도 죄가 인정된다면 즉각 구속될 수 있는 성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가 오늘은 조민 씨로 지칭해봅니다. 자신을 16년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힌 청원인은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 부정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현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의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단순히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 처리된 사실을 예로 들며 조민 씨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고, 형이 확정되면 조민 씨가 일하게 될 의료기관의 의료 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조민 씨의 의사고시 합격 소식을 자축하는 조국의 우쿨렐레 사진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일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개인의 경사를 사회관계망에 올려 축하를 받고 자랑을 하는 현실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정경심 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도 조민양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 조국 전 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며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 메가톤급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돼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걸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 파운드리는 반도체 사업의 종합예술로 불릴 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파운드리 업력 15년의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는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는 무려 35년간 한우물을 판 강력한 경쟁사인데, 삼성이 TSMC의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건 기술과 투자, 네트워크,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재용 부회장의 감금으로 투자에 대한 결단은 물론이고 이 부회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도 기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 신호는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소식에 정통한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19일 시장 조사업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플뿐만 아니라 퀄컴과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 가동하는 TSMC의 고객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본래 퀄컴과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핵심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이 고객사들이 이젠 삼성이 아닌 대만의 TSMC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선폭 3나노미터 공정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두 회사의 주력 공정은 7나노미터와 5나노미터인데 선폭이 좁아질수록 더 작고 성능이 뛰어난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제품 양산 1, 2년 전부터 파운드리 업체가 고객사를 미리 확보하고 기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 상반기는 삼성전자에 놓쳐서는 안 될 수주 골든타임으로 평가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기를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다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TSMC는 삼성과의 격차를 벌릴 천재일우의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 부회장의 부재는 TSMC 추격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삼성전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백신 도입을 논의하려 이달 아랍에미리트 출장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방문은 5G 이동통신 등 삼성전자 사업 협력 논의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협상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협력해 화이자 등 백신 도입에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1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즉시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를 찾아 국가 최고위 관계자를 만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담 안건에는 코로나19 협력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 중동 국가들은 백신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지난해 말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말 화이자와 시노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1분기 내 인구 절반에게 접종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이고,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도입한 중동 국가입니다. 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에서 접촉할 고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채널을 통해 백신 수급을 앞당기려는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협상을 지원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동에서 충분히 확보한 백신 물량을 한국과 공유하는 대신 진단키트 및 백신 주사기를 수출하는 협력안도 모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18일 법정 구속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은 무산됐습니다. 문재인이 설레발을 치며 자랑한 노바백스 백신이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은 어제였던 20일 코로나 백신 기업 노바백스사의 국내 기술 이전과 관련해 이 소식을 우리 국민들이 듣는다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도 않은 노바백스가 시험할 사람을 못 구해 시험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백신 회사가 우리나라로 이전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댄 것입니다.
더욱이 노바백신은 자체 백신 생산 시설이 없는 회사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된다며 기술 이전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은 이르면 5월에서 6월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노바백스는 임상 과정에서 고령자의 안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9일 노바백스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한 고령자들이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맞고자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주정부들이 백신 접속 속도를 높이고자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하면서 아직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받지 못한 제약사는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에 난항을 겪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과 그의 떨거지들이 노바백스 임상시험에 참가하면 시험 참가자 모집에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노바백스 신뢰도도 올라가고 여러모로 참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소식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참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어제 오후 서울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후송되는 모습은 동아일보 취재진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방호복을 입고 계신 박 대통령은 법무부 직원들이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병원에서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니죠. 대체 구치소 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이 수용자들을 관리한단 말입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동부구치소 사태가 일파만파 퍼졌으면 더욱 경각심을 가졌어야 할 텐데 오히려 직원이 코로나를 구치소 내에서 전파시키고 다니는 꼴이 됐습니다. 법무부의 행태를 봐선 앞으로도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구치소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개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추미애가 동부구치소 감독 최고 책임자로서 코로나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조기에 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비트원 박진석 변호사는 20일 오후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미애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추미애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장에 적시된 첫 번째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두 번째 피고 2는 추미애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재소자 2명은 코로나에 확진된 상태입니다. 박진식 변호사는 초장을 제출하면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만 몰두해 구치소 집단 감염이 이미 본격화된 지난달 16일 윤 총장의 징계 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 인원은 총 1,261명입니다. 앞서 지난 6일엔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타 시설로 이송된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지린성에서 143명을 감염시킨 슈퍼 전파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성도인 장춘시는 지린성 3개시의 17개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코로나 위험 단계를 중간 위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린성 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6일 한 남성이 81명을 감염시켰다고 발표한 데 이어 다음 날 성 전체에서 발생한 63명의 무증상 감염자 가운데 62명이 그와 관련된다고 추정했습니다. 마케팅 업계 종사자인 해당 남성은 중노년층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하면서 지린성과 해이룽 장성을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언론은 확산세가 잠잠했다가 2차 확산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 확산은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며 돈을 버는 방송인 김어준이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을 명백히 어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애정하는 문재인 정부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김어준은 그 지침을 어기고 자신을 포함해 7명이 모여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덥수룩한 수염을 자랑하려는 듯 마스크를 입이 훤히 보이도록 내렸습니다. 마스크를 턱끝까지 내려서 턱에 난 털도 다 보일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20일 서울 마포구는 김어준의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서울 상암동 해당 커피 전문점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명백히 증거 사진이 존재하는데 무슨 조사가 더 필요할까요? 논란을 일자 TBS 측은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이길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업무를 마치고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공적인 일이 되나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때 공적 모임과 사적 모임 구분을 지어줬던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애매모호한 지침을 만들지를 말았어야 하는데 지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윤미향, 황운하, 이제는 김어준까지 본인들만 연달아 걸려들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회의는 공적 모임이지만 식사를 한다면 사적 모임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음료수가 식사에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참 아리송한 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